야, 이 쌍년아! 어디서 감히 우리 형님한테 대들어? 건달의 주먹이 민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0.3초 만에 민서의 손이 건달의 손목을 낚아챘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내 팔! 민서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3년간 UDT에서 배운 게 이런 쓰레기들 정리하는 거였나 보네요. 신포시장 어묵가게 딸 박민서, 31세. 해군 특수전단 중사. 단 72시간 만에 인천항을 장악한 밀수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든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우연히 목격한 밀수 현장. 아버지를 병원에 보낸 조폭들. 그리고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민서가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끝장을 내는 것. 9명의 건달과 맞선 혈투, 세관 내부자 압박, 그리고 시속 150km 추격전 끝에 벌어진 최후의 다결까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 신포시장 새벽 4시입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들은 얼음을 깔면서 오늘 들어올 활어를 기다리고 야채 가게 아줌마들은 새벽 경매에서 사온 채소를 가지런히 다듬고 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는 이미 국물 끓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가고 순대집 아저씨는 커다란 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죠. 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음이 새벽 공기를 채우는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박민서는 부모님의 어묵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1살 해군 특수전단 UDT 중사로 13년째 복무 중인 그녀는 2주간의 귀한 휴가를 받아 고향에 내려왔죠.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한눈에 봐도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부대에서 매일같이 바다를 누비고 고강도 훈련을 받는 특수전 요원의 몸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르니까요. 민서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휴가 나와서 쉬러 왔는데 아빠가 일까지 시켜서 말이야. 아버지 박철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3세 나이 40년이 넘도록 이 시장에서 어묵 하나만 만들어 온 장인이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어묵 반죽을 치대고 튀기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아빠. 이 정도는 운동 삼아 하는 거죠. 부대에서 매일 새벽 5시에 5km 완전 군장 구보 뛰는 것에 비하면 이건 산책 수준이에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배달 상자를 오토바이 뒤편 적재함에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오늘 새벽 배달은 5집,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보온병에 따뜻한 식혜를 담아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새벽이라 바람이 차가운데 이거라도 마시면서 다녀. 엄마가 어젯밤에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생강도 넣었어. 고맙습니다, 엄마. 잘 마실게요. 민서는 보온병을 받아 오토바이 앞 바구니에 넣고 헬멧을 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 정도 추위는 민서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동해 한겨울 바다에서 잠수 훈련을 받을 때에 비하면 이건 봄바람 수준입니다. 오토바이가 조용한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시장 입구 쪽 분식집, 두 번째는 골목 안쪽 중국집입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민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어묵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았죠. 부대에서도 보급품 수령할 때 이렇게 하니까 손에 익은 작업입니다. 세 번째 배달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장 외곽 쪽 냉동창고 단지를 지나가는데 평소와 다른 광경이 민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어야 할 3번 냉동창고의 셔터가 활짝 열려 있고 검은색 봉고차 4대가 일렬로 정차해 있는 겁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13년간 특수전 요원으로 단련되면서 몸에 밴 관찰력과 경계심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합니다. 새벽 4시에 냉동 창고에서 하역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고 움직임이 매우 급박합니다. 그들은 대형 스티로폼 박스를 차에 싣고 있었는데 박스에는 러시아산 킹크랩, 일본산 참다랑어, 중국산 전복이라는 라벨이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민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정상적인 수입 수산물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세관 통관 스티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역 스티커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 박스에 상품명만 적혀 있을 뿐이죠. 부대에서 해외 훈련 갔다 올 때마다 세관 검사 받는 걸 봐온 민서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새벽 하역 작업이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민서는 오토바이를 천천히 몰면서 조심스럽게 창고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들의 움직임이 너무 급박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작업이라면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죠. 게다가 창고 입구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망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저기 누구야? 박스를 나르던 건달 하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갈라놓았죠. 민서와 그 남자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자의 눈빛이 경계에서 살기로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10개가 넘는 날카로운 눈동자가 동시에 민서를 향했고 그 시선에는 명백한 적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 누구야? 당장 잡아. 리더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2명의 건달이 즉시 박스를 내려놓고 민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0.5초 만에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전투 본능과 훈련이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순간이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각 회피해야 합니다. 상대는 최소 10명, 게다가 불법 행위를 들킨 상황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서는 오토바이 시동을 다시 힘껏 걸고 엑셀을 최대한 돌렸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포유하며 바퀴가 순간적으로 공회전했고 타이어가 지면을 긁으며 하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놓치지 마. 전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 뒤에서 다급한 고함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힐끗 보니 남자들이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있고 곧이어 엔진 시동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오토바이를 급하게 좌회전시켜 골목길로 진입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뛰어놀며 자란 민서에게는 자신의 손바닥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입니다. 눈을 감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죠. 좌회전, 우회전, 다시 급격하게 좌회전. 좁은 골목을 빠르게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봉고차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큰 차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5분 정도 골목을 헤매고 나서 민서는 집 근처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조심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부대에서 실전 훈련할 때와 비슷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방금 내가 본 건 대체 뭐지? 밀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새벽 납품일까?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대에서 배운 전술 호흡법으로 심장 박동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반복하니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죠. 괜히 말씀드렸다가 걱정만 끼쳐드릴 겁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니까요. 그냥 우연히 본 거겠지. 설마 큰일까지야 되겠어? 민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13년간의 군 생활이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전장에서 직감을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민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관 스티커가 없는 수상한 박스들, 급박하게 움직이는 검은 옷의 남자들, 그리고 자신을 발견했을 때 보였던 그 살벌한 눈빛까지. 내일도 새벽 배달을 가야 하는데 혹시 또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서의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새벽 냉동 창고에서의 목격 사건 이후 민서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죠. 다음 날 오전 10시 평화롭게 영업 중이던 어묵가게에 낯선 손님 2명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 첫눈에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긴장했고 가게 안쪽에서 두 남자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어묵 맛있다면서요? 한번 먹어볼까? 남자 하나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하며 어묵꼬치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맛있게 드세요. 국물도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남자는 어묵을 한 입 빼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퇴! 씹던 어묵이 가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에이, 맛없네. 뭐 이런 걸 팔아요? 돈 받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하려 하자 다른 남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아저씨, 새벽에 이상한 거 보신 분 있죠?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두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새벽에 냉동 창고를 목격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고였습니다. 민서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포시장 어묵가게입니다. 방금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와서 협박하고 갔어요.
빨리 와주세요. 2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경찰관들의 난처한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으셨나요? 새벽에 이상한 거 봤다면서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관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행이나 재물 손괴 같은 실질적 피해는 없으셨나요? 가게 CCTV는 있으신가요? 민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게에 CCTV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늘 설치하자고 했지만 비용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CCTV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협박이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렵습니다. 혹시 또 오면 바로 신고하시고 가급적 혼자 계시지 마세요. 경찰이 떠난 후 어머니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야, 새벽에 대체 뭘 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냉동 창고에서 목격한 것을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통관 스티커가 없는 수산물 박스들, 급박하게 움직이던 검은 옷의 남자들, 그리고 추격당했던 일까지.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밀수였을 수도 있겠구나. 민서야,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달 5명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인원, 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경찰 불렀다면서요? 에이, 서운하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남자는 끓고 있는 어묵 냄비에 다가가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으이그, 이제 더 맛없겠네.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다른 건달이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민서가 달려들려는 순간 건달들은 이미 가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리더 경 남자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딸 예쁜 얼굴에 칼자국 내줄까?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민서는 다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달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출동한 형사는 민서를 가게 밖으로 따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조폭 조직을 건드리려면 광역수사대를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상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순 협박 수준이라 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민서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법은 선량한 시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민서는 어둠 속에서 전투복을 입고 3번 냉동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주변을 정찰하며 CCTV 위치를 확인했지만 카메라들은 모두 이상한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5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서가 잠시 은행에 간 사이 아버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달 7명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말이 안 통해요? 건달들이 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리더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새벽에 뭘 봤는지 경찰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 경찰서에도 있거든요. 건달 하나가 아버지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협심증이 있는 아버지에게 이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건달들이 나간 후 어머니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119 신고, 병원 이송, 협심증 진단. 민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어머니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다친 사람 없어.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해. 다음은 엄마 차례. 민서는 복도 창문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달들이 민서를 보며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롱하듯 위협하듯 민서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13년간 단련된 전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법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직접 끝을 낼 시간입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있던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군 동기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민서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니까요. 상훈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이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민서의 목소리 톤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민서 누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서는 지난 사흘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벽 냉동창고 목격, 건달들의 협박,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까지. 이상훈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지금 하려는 거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건 군 작전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서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저 모습을 만든 것은 법이 지켜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경찰은 움직이지 않고 저 사람들은 계속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 이상훈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3년간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해온 동료였습니다. 민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무겁게 내려진 것인지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조폭 조직 해풍파를 파악하는 것. 다음 날 오전 민서는 평소 옷차림으로 신포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민서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경계심 없이 이야기를 나눠주었죠. 단골 중국집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민서야, 너 요즘 조심해야 해. 해풍파라고 조폭들이 이 동네에서 설치고 다니거든. 두목이 최두식이라는 사람인데 인천항 쪽에서 장사한다더라. 신포동 뒷골목에 사무실이 있다던데. 민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떡볶이집 아저씨는 해풍파 조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 위치를 알려주었고
야채 가게 할머니는 최두식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조각조각 모은 정보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서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신포동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동해물산이라는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민서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UDT 잠입 훈련에서 배운 대로 출입구, 비상구, CCTV 위치, 주변 건물과의 거리까지 세세하게 관찰했죠. 건물 뒤편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계단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최소화하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만 체중을 실었습니다. 13년간 반복한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8명의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다른 조직원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바로 최두식이었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로 휴대폰을 살짝 밀어넣어 내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 어묵집 딸 완전 쫄았어요. 어제 아버지 병원 실려가는 거 봤는데 이제 입 다물 거예요. 최두식이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경찰 신고는 했으니까 말이야. 일주일만 더 조용히 있다가 깔끔하게 정리하자. 김 계장한테도 연락 돌렸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민서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건물 내부 구조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 위치, CCTV 개수와 방향, 창문 크기와 위치, 비상구까지 모든 정보가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30분 정도 관찰한 후 민서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최두식 전화번호 입수했어요. 지금 통화 기록 분석 중입니다. 곧 결과 보내드릴게요. 민서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3번 냉동창고. 밀수품이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민서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냉동창고로 향했습니다. 부대에서 야간 작전 훈련을 할 때 사용하던 장비였죠.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녹색빛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고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경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야간 경비원은 없었습니다. CCTV도 전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민서는 창고 뒤편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들어가니 창고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스티로폼 박스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박스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러시아산 킹크랩. 하지만 통관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다른 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산 참다랑어, 중국산 전복. 모두 고급 수산물이었지만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박스에 붙어있는 운송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발송지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신지는 인천항 제3부두, 최종 목적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연간 거래액이 수백억 원은 될 겁니다. 단순한 동네 조폭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2층 환기구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오늘 야간 점검하기로 했잖아. 형님이 꼼꼼하게 확인하래. 두 남자는 박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다음 주 물량 30톤 들어온다고 했어. 이번에도 김 계장한테 200 챙겨줘야 된대. 김 계장? 세관 그 양반 말이지? 그럼. 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야. 정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라인이래. 민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 계장, 정 회장.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서는 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건달들이 나간 후 민서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즉시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김 계장이랑 정 회장 정보 찾아줄 수 있어? 인천 세관 쪽이랑 해운업 쪽일 것 같은데. 30분 후 이상훈이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김용석, 52세, 인천 세관 제3부두 담당 계장, 25년 경력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만호, 58세, 대양해운 대표, 인천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오사카를 오가는 화물선 5척을 보유한 연 매출 300억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민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밀수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정만호가 해외에서 밀수품을 반입하고 김용석이 세관에서 통관을 묵인하고 최두식이 신포시장을 거점으로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과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밀수 네트워크였죠. 민서는 노트에 작전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순서대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먼저 최두식을 제압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 김용석을 압박해 자수를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만호를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72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반격도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작전 D-Day 오후 11시 30분입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전투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전술 상의와 하의 그리고 전술 장갑까지 착용하면서 13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오늘은 부대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민서를 더욱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에 군용 나일론 로프를 감고 수갑과 테이저건, 접이식 단봉을 차례로 장착하면서 각 장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0.5초 안에 필요한 장비를 꺼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3년간 UDT에서 단련된 전사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흔들림 없는 눈빛, 이마에 맺힌 땀방울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렸죠.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전술 호흡법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밤 11시 50분, 민서는 신포동 뒷골목 해풍파 아지트 건물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지나갔죠. 민서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조용히 비상계단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최소화하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만 체중을 실었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최두식과 부하 8명, 총 9명이 사무실 안에서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소주병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취기가 올라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9대1. 일반인이라면 절대 시도할 수 없는 숫자였지만 민서는 13년간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았습니다. 9대1. 13년 훈련의 결과를 보여줄 시간이야. 민서는 창문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극도로 천천히 움직였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실내로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화장실로 향하다가 복도 그림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의 팔이 번개처럼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UDT에서 배운 경동맥 혈류 차단 기술이었죠. 정확히 3초간 압력을 가하자 건달의 눈이 뒤집히며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민서는 쓰러지는 건달의 몸을 조심스럽게 받쳐 바닥에 소리 없이 눕혔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야, 성준이 어디 갔어? 민서는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삼보거리를 0.8초 만에 좁혔습니다. 건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서의 주먹이 그의 명치에 정확히 파고들었고 횡격막이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마비되면서 건달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는 즉시 그의 된통수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 소음을 들은 다른 조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뭐야? 전현 뭐야? 나머지 7명이 일제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투패가 바닥에 흩어지고 소주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전현 잡아. 건달 2명이 동시에 양쪽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왼쪽 건달이 더 빠르고 오른쪽 건달은 덩치가 크고 주먹이 컸습니다. 왼쪽 건달이 먼저 도달했습니다. 주먹이 민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살짝 틀어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UDT 근접 전투 훈련에서 수천 번 반복한 관절 기술이었죠. 으악, 내 팔. 딱, 팔꿈치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달은 팔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에서 덩치 큰 건달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킥을 날렸습니다. 발 뒤꿈치가 건달의 얼굴 정중앙에 명중했고 콧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터졌습니다. 야! 건달은 얼굴을 감싸고 뒤로 나가떨어졌습니다. 5번째 건달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죽여버린다. 병을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습니다. 손목 관절을 비틀자 손에서 병이 빠졌고 민서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병을 낚아채 그의 무릎에 내리쳤습니다. 퍽! 병이 깨지며 건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으악!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6번째와 7번째 건달이 양쪽에서 협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동료들이 당하는 걸 보고 학습했는지 동시에 낮게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UDT 근접 전투의 핵심인 호흡으로 타이밍을 잡았죠. 한 건달이 태클하듯 덤벼들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어깨를 짚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를 넘어갔습니다. 착지하며 건달의 등을 발로 차 밀어내자 건달은 앞으로 고꾸라져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또 다른 건달이 목을 조르려 했지만
민서는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 너머로 던지는 유도 매치기를 구사했습니다. 쿵!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건달의 턱에 무릎차기를 날렸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턱뼈가 탈구되며 기절했습니다. 8번째 건달이 의자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죽어. 민서는 팔을 교차해 막아냈지만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팔에 통증이 왔죠. 하지만 민서는 즉시 낮은 자세로 건달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건달의 무릎 관절에 정확한 측면 킥을 날렸습니다. 딱! 건달은 비명과 함께 무릎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최두식만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건달 8명, 피와 땀과 술 냄새, 부서진 가구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민서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흐르며 오른쪽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두식은 서랍을 열어 칼을 꺼냈습니다. 30cm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대체 뭐야? 경찰이야? 민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어묵가게 앞 지나가던 배달원이요. 뭐? 최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 냉동창고 앞에서 봤던 오토바이. 너, 그때 그년, 기억하셨네요. 최두식이 칼을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죽여버린다. 민서는 침착하게 칼의 유효 사거리를 계산하며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1번 피하고 2번 피하고 3번 피했습니다. 칼날이 민서의 옷깃을 스치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잘렸습니다. 위험했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두식의 체력이 소진되기를 기다렸죠. 최두식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라. 가만히 서. 민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힘드시죠? 최두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찔렀습니다. 모든 힘을 담은 직선 찌르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서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칼을 든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땡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최두식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린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최두식이 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민서는 그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팔을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더 아팠을 것 같은데요? 찰칵!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서는 최두식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암호 풀어. 미친. 너 경찰이야? 민서는 최두식의 검지 손가락을 천천히 꺾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알았어. 풀게. 떨리는 손으로 패턴을 입력하자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즉시 이상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훈아, 지금 당장 클라우드 해킹해. 이 새끼 휴대폰 데이터 전부 백업한다. 알겠습니다, 누나. 3분이면 됩니다.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들. 김용석, 정만호와 주고받은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3분 후 이상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백업 완료. 모든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민서는 최두식의 뒤통수를 가격해 기절시킨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포동 번지 3층, 부상자 9명.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민서는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119 구급차와 경찰차. 민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건물을 빠져나오며 민서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건달들의 피였죠. 1차 완료. 이제 2명 남았다. 감찰계에 제보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하리는 불안했어요. 오석파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에게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휴대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순덕 할머니시죠? 손녀 유나린 잘 키우셨네요. 근데 요즘 애가 오지랖이 넓어서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준호. 서울대병원 인턴 맞죠? 밤 11시 당직 끝나고 주차장 걸어가는데 참 어둡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위험해서 말이죠.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인의 남동생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막 인턴 생활을 시작한 26살 청년이었죠. 그리고 은지, 다음 달 결혼식이죠? 신랑 집안이 보수적이라던데 처제가 조폭이랑 싸운다는 소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 각이겠죠? 그만해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할인의 여동생으로 25살이었고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간단해요, 할머니. 손녀분한테 그만하라고 말려주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고요. 그럼 손주분들 안 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할인을 경로당 밖으로 불렀습니다. 할인은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인아, 그 조폭들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인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해. 할인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이건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경찰이 할 일이지. 내가 왜 위험한 일에 끼어들어? 할머니, 저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만하래잖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할인아, 내가 나서지 마. 제발. 할머니 부탁이야. 할머니가 돌아서서 경로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린 씨, 707 특임대 출신이시죠? 2019년 작전 기억나세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집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전봇대의 상가 벽에 심지어 경로당 입구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장 가까운 대자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경로당 영웅의 진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자보에는 할인의 모든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2019년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 작전 중 민간인을 5인 사격했다는 것, 인지를 총으로 쏴중상을 입혔다는 것, PTSD로 명예제대했다는 것까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인물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조심하세요.
당시 언론 보도 자료와 할인의 사진까지 함께 붙어 있었어요. 할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가 난리였어요. 구로맘 카페에는 해바라기 경로당 근처 조심하세요. PTSD 전직 군인 출몰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유튜브에는 경로당 조폭 퇴치 여성의 충격 과거라는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23만을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은 더 끔찍했어요. 아니 총으로 사람을 쐈다고요? PTSD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 아님? 조폭보다 더 무섭네. 할인이 슈퍼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피하듯 돌아섰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가자 사장님이 문을 닫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인을 보면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할인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날 저녁 동생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은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지야? 시어머니가 언니 기사 봤대. 그리고 파혼 얘기가 나왔어. 시댁에서 난리야. 은지야, 미안해. 언니, 제발 그만해 줄 수 있어? 나 이 결혼 정말 중요해.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제발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석파 조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윤아린 씨, 소문 많이 나셨네요? 형님이 만나자시는데요. 건달이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은지 씨 결혼 축의금으로 쓰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가족들 안 건드리고 소문도 더 안 퍼뜨릴게요. 어떻습니까? 건달이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참, 형님이 그러시던데요. 당신 할머니도 원하시는 거래요. 할인이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그만두세요. 할인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건달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날 말린다. 동네 사람들은 날 두려워한다. 동생 결혼은 깨질 위기다. 과거는 폭로됐다. 나는 완전히 혼자다. 벽에 걸린 707 부대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할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할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목표인 정만호를 조준했습니다. 김용석의 자백으로 관세청과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정만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용석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도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양해운 사무실, 인천 연안부두 3층 건물. 민서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건물에 잠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전 미리 근처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만나 청소복과 도구를 빌렸죠. 아주머니는 민서가 시장 상인의 딸이라는 걸 알고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오후 2시 민서는 청소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층 경비실을 지나갈 때 경비원이 민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김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김아주머니 괜찮으려나? 3층은 조심하세요. 회장님 예민하셔서 청소할 때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많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정만호의 사무실 문에는 대양해운 대표이사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노크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돌려보니 잠겨 있었죠. 민서는 주변을 살피고 허리춤에서 락픽 도구를 꺼냈습니다. UDT 침투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10초 만에 자물쇠를 해제하고 조용히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 가득한 책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천항의 전경. 민서는 책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밀수와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만호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책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배터리 수명 72시간, 음성 활성화 녹음 방식이었죠. 이상훈이 구해준 군용 장비였습니다. 녹음기를 책상 뒷면에 테이프로 고정하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창문을 닦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만호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소하러 왔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아주머니 대신 왔습니다. 김 씨가 왜 안 왔는데? 허리를 다치셔서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계속 창문을 닦으며 정만호를 관찰했습니다. 정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금요일 물량 확인했어? 좋아. 제이부드로 바꿨으니까 거기로 가. 박 과장한테 미리 얘기해놨어. 민서는 귀를 기울이며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김 계장? 그 사람 이제 끝났어. 자수했다던데. 바보 같은 놈. 뭐, 우리한테는 별 타격 없어. 백업 루트가 있으니까.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만호는 통화를 마치고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다 됐으면 나가봐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용히 좀 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서는 청소도구를 챙겨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녹음기 설치 성공.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금요일 제이부두 박 과장. 건물을 빠져나온 민서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아, 녹음기 설치 완료했어. 이제 모니터링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누나. 제가 원격으로 확인할게요. 녹음 파일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송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제이부두 박 과장이라는 사람 정보 좀 찾아줄래?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민서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이상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누나 찾았어요. 박성규, 49세, 인천세관 제이부두 담당 과장. 근무 20년 차래요. 김용석이랑 같은 부서 출신이고요. 역시 세관에 또 내부자가 있었군. 고마워, 상훈아.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이상훈에게서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정만호가 중국 브로커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민서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리 사장님?
나 정만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상하이발 화물선 물량 30톤 확정이죠? 네, 회장님. 킹크랩 15톤, 전복 10톤, 명품 가방 500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김 계장이 빠졌으니 새 루트로 가야 해요. 제이부두박 과장 접촉했어요. 얘는 좀 더 비싸지만 확실해요. 대금은 언제 보내드릴까요? 물건 확인되면 바로 송금하죠. 이번 건으로 100억은 챙깁니다. 리 사장님, 중국 쪽에서 오사카 루트도 열어줄 수 있죠? 물론입니다, 회장님. 일본 쪽 라인도 준비 중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금요일 새벽 3시 상하이발 화물선 대양호, 인천항 제2부두. 정만호가 직접 현장에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서는 즉시 관세청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세청 신고센터입니다. 정만호의 다음 밀수 시도가 금요일 새벽입니다. 상하이발 화물선 대양호, 인천항 제2부두 새벽 3시 도착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체포 가능합니다. 신고자분, 성함과 연락처를. 익명입니다. 하지만 정보는 확실해요. 현장 가시면 정만호 본인이 직접 나올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관세청 특별사찰국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장도 참석했습니다. 김용석 계장의 진술과 익명 제보를 종합하면 정만호가 금요일 새벽 제2부두에서 밀수 화물을 직접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김용석의 진술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줬습니다. 좋습니다. 작전을 실행하죠.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전명 블루오션, 목표 정만호와 밀수 조직 일망타진, 작전 일시 금요일 새벽 3시, 작전 장소 인천항 제2부두, 투입 인원 관세청 특별사찰관 20명, 경찰 특공대 30명, 해경 10명, 작전 방침 정만호 생포 및 밀수품 압수. 민서는 관세청 앞 벤치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지금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72시간 소탕작전의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훈이었습니다. 누나, 관세청이 움직인대요. 금요일 새벽에 대규모 단속 작전 들어간대요.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제보했거든. 누나도 현장에 가실 거예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끝까지 지켜봐야지. 정만호가 확실히 잡히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조심하세요, 누나.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 관세청이랑 경찰이 다 있을 거야. 난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이야. 민서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금요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버지를 협박한 조직, 밀수로 부를 축적한 정만호,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요일 새벽 2시 50분. 인천항 제2부두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두를 스쳤고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부두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관세청 특별사찰관 20명, 경찰 특공대 30명, 해경 10명이 부두 곳곳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뒤에 크레인 아래에 창고 안에 숨어서 목표물을 기다렸죠. 작전 지휘관이 무전으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전원대기. 화물선 도착까지 10분. 목표는 정만호,
생포가 원칙이다. 민서도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부두 외곽 건물 옥상에서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민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민서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다. 오늘로 끝낸다. 새벽 3시 정각 상하이에서 출발한 화물선 대양호가 부두에 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접어나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5분 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부두 게이트를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정만호였습니다. 그의 부하 10명도 SUV 3대를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만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부두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번 해온 일이라는 듯 여유로웠죠. 물량 확인하고 바로 옮겨. 30분 안에 끝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화물선에서 들어올렸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부두 바닥에 내려졌고 정만호가 직접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스티로폼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만호가 박스 하나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산 킹크랩이 얼음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킹크랩 상태 완벽해. 이대로 가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세청이다. 전원 손들어. 움직이면 발포한다. 사방에서 관세청 사찰관과 경찰이 튀어나왔습니다. 전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부두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정만호와 부하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형님, 경찰이에요. 도망쳐.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두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고 체포당한 부하들이 바닥에 엎드리며 수갑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호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정만호는 벤츠로 뛰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벤츠가 급발진하면서 타이어가 부두 바닥을 긁으며 연기를 뿜었습니다. 목표 차량 도주. 추격하라.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벤츠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옥상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 새끼가 도망치면 안 돼. 변호사 선임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 민서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 주차된 트럭 컨테이너 위로 정확히 착지했고 그리고 다시 뛰어내려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근처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보였습니다. 열쇠는 꽂혀 있었죠. 미안합니다, 주인분. 민서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꺼니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부두 외곽도로에서 벤츠가 시속 120km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경찰차들이 쫓고 있었고 그 뒤에서 민서의 오토바이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오토바이를 최대한 가속했습니다. 시속 140km, 150km, 160km. 바람이 헬멧을 때렸고 오토바이가 흔들렸지만 민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3년간 훈련한 집중력. 지금 발휘할 때다. 벤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00m, 50m, 30m. 정만호가 100m로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저 미친놈이 뭐야? 정만호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시속 140km. 하지만 오토바이가 더 빨랐습니다. 민서는 오토바이를 벤츠 옆에 바짝 붙였습니다. 정만호와 눈이 마주쳤고 정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다.
민서는 과감하게 오토바이에서 몸을 띄웠습니다. 시속 150km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13년간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았습니다. 공중에서 1.5초 동안 민서는 몸을 회전시켜 벤츠 보닛을 향했습니다. 쿵! 착지했습니다. 벤츠 보닛 위에 충격으로 보닛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정만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만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도로를 긁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벤츠가 지그재그로 흔들렸고 민서는 보닛에서 미끄러지며 앞유리로 굴러갔습니다. 정만호와 얼굴이 10cm 거리였습니다. 민서는 주먹으로 앞유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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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거미줄처럼 퍼졌습니다. 으악! 저리가! 정만호는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 민서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민서는 보닛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벤츠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가 멈췄고 민서는 보닛에서 굴러떨어져 땅에 몇 바퀴 구르며 떨어졌습니다. 아파. 하지만 끝내야 해. 민서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오른쪽 어깨가 특히 아팠습니다. 아마 탈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정만호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져 코가 깨진 것이었죠. 너 누구야? 민서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포시장 어묵 배달원이요. 뭐? 정만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호신용 칼이었죠. 가까이 오지 마.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만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서는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탈구돼서 못 썼지만 왼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정만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으악! 칼이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정만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정만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서는 그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왼손으로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파. 놔줘.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협박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정만호, 관세법 위반 및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민서는 정만호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경찰이 민서를 부축했습니다. 어깨, 탈구된 것 같아요. 119 불렀어요. 조금만 참아요. 민서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민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부두로 돌아온 경찰과 관세청 요원들은 컨테이너들을 모두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러시아산 킹크랩 15톤, 중국산 전복 10톤, 일본산 참치 5톤, 명품 가방 500개, 밀수 담배 1만 보루가 있었습니다. 총 1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관세청장이 현장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관세청과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주범 정만호를 비롯해 조직원 30명을 체포했으며 압수한 밀수품은 시가 100억 원 상당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제보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사흘 후 병원입니다. 민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깁스가 감겨 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민서의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깨 탈구, 갈비뼈, 금, 전신 타박상.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합니다. 2주요? 그럼 휴가고 뭐고 일단 쉬어야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다쳤어요?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동 좀 심하게 했어요.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버지는 민서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서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민서는 부모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2주 후 민서는 퇴원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신포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서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가게, 순대집, 야채 가게.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묵 가게는 다시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건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해풍파는 전원 구속되었고 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서가 가게에 들어서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영웅이, 내 덕분에 시장이 살았어. 떡볶이 아줌마, 순대집 아저씨, 야채 가게 할머니, 모두가 민서를 축하했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민서는 군복을 입고 진해 해군기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부대 가서 동료들이랑 나눠 먹어. 어묵 많이 넣었어. 고맙습니다, 엄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신포시장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고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지켜야 할 곳이야. 앞으로도. 민서가 부대에 도착하자 이상훈이 반기며 달려왔습니다. 누나, 다쳤다며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 정도는. 중대장실로 들어가자 중대장이 민서를 부르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민서 중사, 관세청에서 표창장 왔네. 네, 앞으로. 민서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관세청장 표창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민서 중사, 귀하는 대규모 밀수 조직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하여 국가관세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휴가 다녀와서 다치고 표창장까지 받고 무슨 일 있었나? 민서는 웃었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작은 일 하나 해결했습니다. 저녁 부대 식당에서 민서는 동료들과 어머니가 싸준 어묵을 나눠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누나, 어머니 손맛 대박. 이상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 괜찮아요? 많이 다쳤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부모님도 안전하고 시장도 평화로워졌어. 그걸로 됐어.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멋있어요. 언젠가 저도 누나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군기지 너머로 보이는 바다. 13년간 이곳에서 단련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정말 쉬어야지. 아마도. 그 후 정만호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추징금 200억 원과 함께 대양해오는 몰수되었습니다. 김용석은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었으며 추징금 3억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최두식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협박죄, 공갈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해풍파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해풍파 조직원 30명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고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박민서 중사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고 2개월 후 어깨가 완치되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에서 복무 중이며 다음 휴가 때는 정말로 쉴 예정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포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민선의 어묵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민서 중사가 만든 어묵이라는 전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김순자 부부는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딸 자랑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신포시장 새벽 4시 어묵가게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박철수와 김순자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서가 보고 싶네. 괜찮아. 우리 딸 잘 있을 거야. 나라 지키고 있잖아. 멀리 진해 해군기지. 새벽 훈련을 시작하는 UDT 대원들. 그중 한 명, 박민서 중사. 아직 어깨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현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서의 72시간 소탕작전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